아니 근데 그 지난주 토요일에 그 여러분 학부형님께 다 문자를 드렸었는데 근데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셨나 본데요? 예, 까먹었어요. 아, 사실 까먹은 건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엄마에게 말하죠.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었던 이제 2번과 3번 질문인데요. 자, 이번 질문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 좀 해볼까요? 습관이라는 건 습관을 만든다 였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장점이 쭉 나왔었죠.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나왔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내용이 바뀌었죠. 여기부터. However. 하지만 습관이라는 건 문제점이 있었어. 그 문제가 뭐였지?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게 된다.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습관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그래서 쌤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나오는 이런 글들이 시험에 내기 좋은 게 이제 흐름에 관련된 걸로 내기가 좋다. 어휘나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 그래서 어휘 문제 출제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목으로 나온다면은 장단점 표현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 아니면 pros and cons, 장단점 이런 표현들. 자, 여기에서 이제 미리 말하면 이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more 여기였는데 여기 however부터 이미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뒤에는 다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맞죠? 이 습관의 단점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피드백에 더 예민해진다는 것은 피드백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근데 피드백을 더 못 받아들이니까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more가 아니라 less라는 형태가 돼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제목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은 다시 한번 뭡니까?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그래서 그 숫자를 위한 습관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저는 그냥 대놓고 쓴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너무 쉬웠죠. 정답이 5번이라는 거. 근데 실제로 고의 수준이라면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이렇게 안 낸다고요. double-edged sword 이렇게 낸다고. 알겠죠? 아니면 아까도 말했던 pros and cons 이렇게 낸다고요. 됐어? 이것도 장단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3번. 자, 요거는 그 이제 우리 그 죽음의 기준에 관련된 그 내용이었죠. 막 신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이제 인공호흡기가 발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뇌사 상태까지 나와갖고 죽음의 기준이란 건 대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거를 이제 영작하는 거였는데 자, 조건을 보자면요. 어형 변화되고 어떤 어법을 사용해라.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한 번씩 그리고 필요하면 단어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영작을 할 때 지금 빈칸만 나와 있고 한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서라고 해봤죠? 이런 애들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빈칸에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보셨을 때 문장 분문서를 해보면 ability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was link 동사 나왔고 전명구가 나와 있습니다. 콤마까지 찍혀있고요. 그럼 앞부분이 어떤 문장이냐면 지금 완전한 문장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문장이 쭉 나오고 콤마 찍히고 빈칸 뚫려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빈칸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수식어가 나와야 돼요. 수식어. 됐어? 근데 한 단어가 아니라 이게 덩어리잖아. 덩어리. 빈칸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식어 구 또는 수식어 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히트 단어를 보면요 introduce가 나와 있거든. introduce 뭐야? 동사잖아. 동사. 도입하다. 그렇죠? 그럼 동사가 나온 순간에 우리는 웬만하면요 절의 형태로 쓰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ntroduce라는 단어는요 수동태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건 팁이에요. 팁. 왜냐면 이게 도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도입하다. 근데 우리가 뭔가가 도입하다, 뭔가가 도입되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도입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 내용을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게 뭐로 이어졌냐면 인공호흡기의 발달로 이어졌는데 그 인공호흡기가 도입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동형을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be introduced라는 수동형으로 나온 거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뭐 어쩌고 나왔는데 이 부분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적어도 저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정확하게 맞췄으면 가장 좋겠지만 수동태나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라는 시점에서 사실 얘랑 얘 정도는 쓸 수가 있었겠지만
요 시제까지 여러분이 맞춰서 쓰는 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be introduced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히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미글의 요지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낱말로 완성하고 요지를 한글로 해석해라. 자, 그러면 여기선 당연히 brain death가 되겠죠. 뇌사 상태죠. 뇌사 상태라는 거는 새로운 기준이죠. 죽음에 대한 기준. 이 글의 소재가 뭐였습니까? 죽음의 기준이었잖아. 그래서 criterion 됩니다. 새로운 죽음의 기준인데 뭐 때문이냐면은 블라블라. 그러니까 뭐뭐의 뭐 때문이랍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인공호흡기의 발달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인공호흡기가 발달을 했어. 그러니까 심장은 살아있는 거잖아. 심장만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뇌는 죽어있는 거. 그래서 뇌사라는 말과 인공호흡기의 발달이라는 게 한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공호흡기가 애초에 발달이 안 됐으면 그냥 심장이 죽고 끝났겠죠. 뭐. 뇌사라는 개념이 안 나왔을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의미하는 것을 두 단어로 찾았어라. A를 한번 볼까요? A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The absence of all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discern이 무슨 뜻이었지? 내가 이거 중요한 단어라고 했는데. 식별하다. 근데 여기에서 able, I가 붙으면은 뭐뭐 할 수 있는 그랬었다고 했죠? 식별할 수 있는. 기억나죠? 그래서 모든 식별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활동의 부재야. 그러면 중추신경계가 활동을 못하는 거니까 뇌가 죽은 상태죠.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brain death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구문 파트에서 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소대 구문이죠. 소대 구문. 우리 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너무 뭐뭐해. 그래서 뭐뭐하다. 이런 거. 자, 우리 언제나 이 소대 구문 나올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해석은 여러분도 하실 줄 알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 이게 소대 구문이구나 하는 걸 눈치채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내용 여기까지가 원인이고요. that 이하가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패턴이 바로 소대 구문입니다. 너가 단순한 간단한 동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도 생각하지 않고도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원인과 결과 관계로서 봐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봐야 되는 패턴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not all이라는 녀석과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not all 하고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죠? 모두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모든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모두 뭐뭐 한 건 아니다. 이런 애도 있고 안 그런 애도 있다. 즉 부분 부정이었습니다. 부분 부정. 알겠죠?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내가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법 알려줬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잖아. 니은자 받침 끝나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순서대로 가라고요. 다시 한번. 도즈 다음에 후가 나오면 사람들로 해석하라고 했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뭐뭐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소유격이니까 뭐뭐의로 해석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어. 그냥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됐어? 사람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회복된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냥 순서대로 가라고. 순서대로. 알겠죠? 독해하실 때는요. 자,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뭐 공지한다 뭐 한다 해갖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얼른 가도록 할게요. 4번부터 하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4번 지문. 빈칸입니다. 단서를 좀 드릴게요. 단서. 이 빈칸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기할 공간이 있죠,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빈칸 문제는요, 사실상 주제 찾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빈칸 문제는 주제 찾기야? 대부분 빈칸 있는 문장 있죠. 빈칸 문장. 빈칸이 있는 문장. 줄여서 빈칸 문장이라 할게요. 여기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 됐어? 그러니까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지금 우리 문제로 따지면 첫 문장이겠죠. 그렇죠? 여기가 주제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엔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건가? 주제를 찾아야만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우리가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아니, 얘 자체가 주제문이잖아. 얘 자체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뭐라고 썼냐면 주제문 찾기라고 안 썼어요. 주제 찾기라고 썼습니다. 그래, 주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게요. 주제 찾기 아니고 주제 파악이라고. 주제 파악.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빈칸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빈칸의 위치에 따라. 제가 3개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3개. 자, 지문이 있는데요. 빈칸의 위치는 어떻게 나올까요? 초반에 나오거나, 중반에 나오거나, 후반에 나오거나. 결국 셋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빈칸의 위치는요. 근데 빈칸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빈칸 문장들은 다 뭐다? 대부분 주제문이에요. 대부분. 빈칸이 처음에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첫 문장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제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얘기는 안 쓸게요. 여기다 써놨으니까. 주제문의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의 가능성이 높아요. 빈칸이 초반부에 있을 때는. 함축적이야. 됐어? 그러면은 이 후반부에 이 첫 문장 이어서 예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시나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시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우리 전에 1번, 2번 지문할 때랑 똑같아요. 공통된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공통 키워드. 됐어? 이거는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시를 하나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시를 2개 말할 수도 있고 3개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예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한 문장에 공통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 키워드를 찾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빈칸이 마지막에 나올 때를 먼저 볼게요. 빈칸이 마지막에 나올 때는요. 보통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는 크게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2가지 패턴.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재진술한다는 건 뭐냐면 초반 내용 있죠. 초반 내용. 얘가 주제야. 아까 말했죠? 주제가 처음에 나오면 뭐라고요? 웬만하면 함축적이라고. 함축적. 됐어?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빈칸에서. 한 번 더 얘기해. 그럼 주제를 재진술하면요. 얘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이에요. 됐어요? 얘보다는 구체적이라는 거야. 얘보다는. 됐어? 그러니까 빈칸이 후반부에 나온다는 건 초반 내용을 똑같이 말하는 건데 얘를 조금 더 풀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구체적이고 얘가 함축적인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실험이 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구체적으로 이미 그 주제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얘기해버리면 학생 입장에서 이 글의 주제는 뭐구나 바로 파악이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지문을 구성할 때는요. 처음에는 함축적인 말로서 전달을 하는 거야. 이 말만 보고는 이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이걸 파악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중간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내신 대비할 때 그 인쇄기 얘기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그 글이 딱 요 구성이에요. 첫 문장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인쇄기의 발명을 통해서 이 생각의 전파가 빨라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중간에 예시가 나왔었죠. 구전에 의한 전파, 글쓰기에 의한 전파 이런 예시가 나왔었고요. 마지막에 뭐가 나왔었죠? 인쇄기가 발명돼서 빠르고 정확하게 생각이 전파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결국에 첫 문장에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였어요. 똑같은 얘기였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재진술 패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히 첫 문장에서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러니까 함축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시를 통해서. 뭐 1, 2번 쓸 필요도 없죠. 그냥 이거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인쇄기 얘기했을 때 첫 문장에 뭐라고 나왔다? 인쇄기는 생각의 전파를 빠르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 생각의 전파를 빠르게 했다.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생각의 전파를 빨리 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전에 의한 전파를 하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다. 글에 의한 전파를 하니까 속도가 떨어진다. 아, 그래서 인쇄기가 나온 덕분에 책으로서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가 가능한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첫 문장 의미를 파악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함축된 의미를 파악했고 그걸 기반으로 주제 재진술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제 재진술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예시를 통해서 첫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거지? 요거를 파악하면은 간단해진다. 두 번째는요, 그냥 주제를 재진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생 주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예시로 시작하고 주제로 그냥 끝나는 경우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주제가 처음에 안 나오고 그냥 다 예시야, 다 예시. 그러니까 얘랑 반대인 거예요. 얘는 주제를 말하고 예시를 구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반대로 예시를 쭉 말하고 이제 주제를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주제이지만 1번 여기 첫 번째 패턴이랑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함축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라고 했죠. 얘도 물론 함축적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요약의 속성에 가까워요. 글을 요약하는 속성.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요 대부분은 패러프레이징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러프레이징. 선생님 패러프레이징이 뭐예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쓴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처음부터 거의 후반부까지 내용이 개인의 일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쳐볼게요. 개인의 일화. 내가 이런 것들을 겪었어. 이런 걸 겪었고 저런 걸 겪었어.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선생님이 이제 뭐 지난번에 뭐 어디를 놀러 갔었어. 뭐 실내 테마파크 뭐 이런 데 놀러 갔어. 애가 막 이렇게 방방 같은데 이렇게 뛰는 거 막 방방 같은데 있거든. 거기서 막 뛰어놀고 막 이런 거를 겁나 좋아해요. 여기 저기 제니스에 있는 데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얼마나 자주 갔냐면 3주 연속 갔어요. 3주 연속. 너무 좋아해갖고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서 심지어 언제 가냐면 일요일마다 갈 거 아니야 내가. 일요일날 가고 일요일날 가고 일요일날 가. 3주 연속 가. 근데 이 두 번째 주에 월요일날에도 갔어 심지어. 그럼 4번을 가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이제 4번을 갔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를 알아낸 게 월요일날에는 얘가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갈 거 아니야. 근데 월요일에는 이제 쌤이 이제 못 가니까 나는 일하러 가니까 엄마랑만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이제 물어봤는데 와이프한테 가서 잘 놀았냐 이러니까 잘 놀았는데 원래 나랑 놀러 갈 때는 항상 방방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근데 이날 놀러 갔을 때는 방방에서 안 놀았대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개인의 일화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빈칸이 마지막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결국에 남자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좀 더 몸으로 노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빈칸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예시로 쭉 나오다가 결론만 말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요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예시를 쭉 말하다가 이 예시를 통해서 결국에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방금 내가 말한 건 그냥 별거 아닌 일화잖아. 주말에는 내내 엄마 아빠랑 같이 갔고 딱 한 번 아빠랑 같이 안 간 적이 있었어. 근데 그랬더니 이 노는 거에 이제 패턴이 좀 생겼다. 차이가 좀 생겼다. 그게 바로 뭐였다? 몸으로 막 이렇게 뛰어노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에 아빠의 존재가 얘를 활동적이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빈칸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야.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빈칸에 이제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패턴을 말해줬고 빈칸 중간에 있는 패턴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만약에 빈칸이 중간에 등장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차트서 제가 띄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쓰신 소재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소재는요. 글쓰기 과정에서 학술 언어를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글쓰기 과정,
학술 언어, 일상 언어입니다. 요 세 개가 이제 키워드인데요. 풀 버전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요, 글을 쓸 때는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요 소재를 다 작성을 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술적 언어와 일상 언어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학술적 언어라는 건 결국에는 written language에 가까워요. written language.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문어체에 가깝겠죠. 그리고 일상 언어는 speaking language입니다. 구어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글로써 뭔가 진지한 글로써 쓰는 그런 산문체랑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 말투로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글쓰기 과정에서 일상 언어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면접이나 시범 강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한자어 쓰는 거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한자어들도 있기는 있는데 문법 설명할 때.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투를 잘 안 쓰거든요. 뭐 전치수식, 후치수식 이런 말 요새 잘 안 써요. 들어봤어요? 후치수식 한다 이런 말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 후치수식 들어봤어요? 뒤에 위치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걸 후치수식이라 해요. 됐어?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후치수식한다. 얘가 지금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후치수식하지 뭐 이러면서 했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게 한자잖아. 한자. 뒤에 위치에서 수식한다. 근데 아마 제 수업을 좀 오래 들어보신 분은 알 텐데요. 저는 후치수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요, 굳이 이런 말을 안 써도 이 내용 전달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후치수식이라는 말보다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게 좀 더 쉽게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셀 수 있는 명사다, 셀 수 없는 명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가산명사다, 불가산명사다 이런 식으로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 명확성을 위해서예요. 명확성을 위해서. 됐어? 자, 한번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 into everyday language can be an essential tool for you as a writer to blah blah 이렇게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자, 학술적 언어를요 translate 번역하는 겁니다. into 뭐로 번역하냐? everyday language. everyday가 붙어 있으면 일상적이냐? 매일매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은 every 띄고 day야. 알겠지? 자,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은요. can be an essential tool.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for you, 당신에게요. as a writer, 작가로서. 뭐에 어쩌고 저쩌고 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to가 전치사의 톤지, 부정사의 톤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빈칸에 1, 2, 3, 4, 5 답을 보면요. 전부 다 동사원형으로 나와 있거든. 보이시나요? finish, reduce, appear, come away, clarify. 전부 다 동사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투부정사로서 쓰인 거구나. 앞에 나와 있는 뭐 to 또는 writer 뭐 둘 중에 하나를 꾸며주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어쨌든간 우리가 첫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요. 학술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게 essential tool이라고 했습니다. 필수적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수적이니까 좋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학술적 언어를 일상적 언어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빈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필수적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빈칸하기 위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됐냐? 그러니까 이 빈칸 내용은 결국엔 뭐냐면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 왜 필수적이냐고. 학술적인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왜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이번 문제 미션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가볼게요. 다음 내용. For as writing theorists often note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 봐봐.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지적하듯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노트가 지적하다, 언급하다, 여기서 as는 뭐뭐 하듯이야.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지적하듯이. 그럼 글쓰기 이론가들이 지적한다는 거는 좀 뭔가 저명한 사람들이겠죠. 글쓰기 전문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인용을 하는 거야. 인용. 됐어?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인용한 건 아니지만 야 글쓰기 전문가들은 다 이래.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운 거잖아. 전문가의 의견. 그렇죠? 그럼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야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야 학술적 언어 쓰지 말고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게 중요해. 왜냐고? 이것 때문에. 자, 왜 중요한지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야 글쓰기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어떤 저명한 사람의 말을 따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구체적인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구체적인 건 뭐다? 예시라고 했죠? 예시가 시작되는 거의 전 문장이다. 뭡니까? 주제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for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왜냐하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 for가 접속사로서 왜냐하면이란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글쓰기 이론가들이 흔히 지적하듯이 writing, 글쓰기는요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not a process, 과정이 아니래요. 어떤 과정이 아니냐? 이런 과정이 아니랍니다. 자, init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해석 어떻게 하라고? 잘 봐. 이 프로세스를 꾸며주는 건데 이 프로세스라는 놈을 위치 자리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냥 해석하세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좋아요. 아니, 누구 입장에서도 이게 제일 좋은 해석이야. 자, 그럼 해볼게. 그냥 순차적으로 가볼게. 잘 봐봐.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과정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작해. 뭘 가지고 시작하냐면 with a fully formed idea니까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해.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뭐냐면요. 또 대신 또 꾸며주는 거야. We then 그러면은 우리가 simply transcribe. 이 transcribe라는 단어 내가 내신 대비할 때 알려줬었는데 옮겨 적다, 필사하다라는 뜻이었거든. 기억나냐? 그 수도승 얘기할 때 나왔던 단어예요. 자, 우리가 단순히 옮겨 쓴데 in an unchanged state onto the page. 페이지 위에 변하지 않은 상태로 해요. 자, 일단 직역은 다 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자, 직역은 다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술적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빈칸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면 글쓰기 이론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글쓰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완전하게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그 생각을 원래 그대로의 상태로 페이지에 단순히 옮겨 쓰는 과정이 아니래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뭔 말인지 또 모르는 것 같아요. 눈빛들을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글쓰기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주어가 글쓰기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 현재 시제 나왔지. 그렇지. 그리고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전달하겠다 이거 아니야. 현재 시제 쓴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비동사를 썼잖아요. 비동사는 뭐뭐 있다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거 뭐야? 정의야 정의. 그럼 글쓰기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글쓰기란 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완전히 만들어진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있대요. 그럼 이걸로 시작해서 그 상태 그대로 옮기는 행위. 이게 아니래, 글쓰기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생각한 내용이 있다고 쳐볼게. 생각한 내용이 있어. 그러면은 그 생각한 내용을 글로써 풀어서 쓰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한 시간은 10초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글로써 풀어서 쓰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긴 분량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언제 제일 자주 겪냐면요. 니네 오아시스 만들 때 정말 많이 겪는 거거든요. 오아시스 만들 때. 작년에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제가 오아시스에서 파트 3 있죠. 파트 3. 어법 문제 푸는 거. 그거를 만들 때 제가 항상 겪는 일인데요. 이제 어법 문제를 내가 열심히 막 만들었어.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설과 이제 풀이 과정 같은 걸 내가 답지에다 써놨었잖아요. 그치? 그럼 그 풀이 과정을 만드는데 저는 이 풀이 과정을 안 써도요 5초 안에 끝나요 이게.
이 풀이 과정이 5초 안에 끝나. 근데 내가 생각한 거를 다 이제 모든 풀 버전으로 다 쓰려고 하면은 이게 한 페이지가 넘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됐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이고 줄여서 요약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 자, 또 다른 예시를 해볼게.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한테 DM을 뭔가를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야. DM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얘한테 보내려고 한 어떤 내용의 메시지는 내가 한 10초 정도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를 온전히 100%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딱딱딱딱 정리해서 우리가 이 뇌에서 알아서 필터링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그 부분만 쓰는 거라고. 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민이랑 친구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목적은 이거야. 오늘 성민이랑 만나갖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때 이제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내가 DM을 보내려고 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생각한 걸 풀 버전으로 DM에다 다 쓰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야, 우리 6시 35분 12초쯤에 수곡 어디 몇 단지 어디 앞에서 어디 자전거 한 몇 대 세워져 있는 어디 앞에서 우리 만나갖고 둘이서 어떤 옷차림으로 만나갖고 뭐 이런 걸 다 쓰냐고. 아니잖아. 그냥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뭐 6시? 오케이.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 아니 우리 실제로 그러잖아. 그렇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글쓰기의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걸 풀 버전으로 옮긴다. 이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이걸 이해했으니까 한 번 더 볼게. 한 번 더. 봐봐. 글쓰기라는 건 과정이 아니래. 우리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가 뭡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풀 버전의 그 생각들. 그래서 그 풀 버전의 생각들로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됐어? 우리가 단순히 필사하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 페이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라는 거는 우리가 글을 옮겨 적는 그 종이를 말하는 거죠. 그 페이지. 거기에다가 변하지 않는 상태라는 건 뭡니까? 내 뇌 속에서 전혀 1도 변하지 않는 상태로 단순히 옮겨 적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됐어?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요. 오히려, on the contrary, 도리어 글쓰기의 정의를 한 번 더 얘기하죠. 글쓰기는요, more often a means of discovery. 발견의 수단인 경우가 더 흔하답니다. 발견의 수단? 발견의 수단이 뭘까? which we 그리고 그 수단, 그 발견의 수단에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글쓰기 과정을요. To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what our idea is.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됐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나? 여러분이 뭐 글쓰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한다 쳐볼게요. 영어 어떤 뭐 관계대명사 문법 개념 공부를 한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머릿속에는 뭐가 막 떠올라.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가 떠올라. 자, 근데 이거를 글로써 백지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한다고 쳐봐. 그럼 백지에다가 정리하려고 하면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머릿속에는 막 뭐가 있는데. 그럼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어. 그럼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글로써 쓰다 보면은 아,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저건 저렇게 정리해야 되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냐? 해봤어야지. 아니면 너네가 물론 없겠지만 남친 또는 여친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물론 없겠지만. 자, 그러면은 남친 또는 여친한테 뭔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아. 그럼 이제 막 우리가 빠르게 막 메시지나 DM이나 이런 걸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싸웠어. 싸웠을 때는 또 이제 이 메시지가 달라지잖아. 그치, 예원아? 그죠?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얘기상. 네네. 자, 그럼 싸웠을 때 뭔가를 보내야 돼. 그러면 그런 경우 없냐? 썼다가 지웠다가 이런 경우 없냐? 뭐하고 살았냐? 뭐하고 살았냐 지난 17년 동안 이 그지들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뇌 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이걸 말이나 글로써 표현을 할 때는 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글쓰기라는 거는 어떤 과정에 가깝냐면요,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거야.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지? 라는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내 생각을 100% 옮겨서 적는 게 아니고요. 자, 글쓰기 정의를 이렇게 쓸게요. 글쓰기란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100% 옮겨 적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랍니까?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이게 글쓰기라고.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가? 라는 걸 알아내기 위한 수단. 이게 바로 글쓰기라고요. 글쓰기. 됐습니까? 저는 일상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팀장들한테 각종 전달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팀장들이 이제 와서 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말로써 이제 전달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막 이렇게 있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그건 그렇게 하면 되죠. 하면서 이제 전달을 다 했어. 근데 전달을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로써 전달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우리 팀장 선생님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말로써 전달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이거 혹시 정리해서 카톡으로 혹시 좀 보내주실 수 없는가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카톡으로 쓰다 보면은요. 이게 잠깐만. 내가 쓰다 보면은 전달했던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다. 결국 내가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구나. 결국 이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라면서 이게 글을 쓰다 보면은 왜냐면 글을 쓰면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생각한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글쓰기 과정에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글쓰기의 정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지금까지 말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말한 건 뭐냐면요 그냥 글쓰기의 기본 정의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빈칸에 대한 답은 얻을 수가 없어요. 아직은요. 자, this is why 하고 나왔죠. 여기 좀 체크할게요. this is why 나오면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로 해석하세요. 원래 해석의 정석은 뭐냐면요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요 얘네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 학생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This is because 어쩌고 나왔어. This is why 어쩌고 나왔어. 이 둘의 해석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대요. 한 학생이. 해석을 한번 해볼까?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둘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헷갈리잖아. 그래서 내가 헷갈림을 없애줄게요. 그냥 어떻게 하면요. This is because는 그냥 해석하세요. 이게 뭐뭐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This is why 나오면요. 그래서로 해석하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무 지장 1도 없어요. This is why 뭐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this로 나오든 뭐 that으로 나오든 is로 나오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뭐 this is why, that is why, it is why 어쩌고 나왔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냥 그래서야. 그래서. 알겠냐? 자, 봐봐. 그래서 작가들은 종종 놀라게 됩니다. 알게 돼서 놀라게 된대요. 뭘 알게 돼서 놀라는가? that, what 이렇게 연달아 써놨네. that절 안에 what절이 껴있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 end of 어쩌고 나왔지? 이 동사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 뒤에 여기 is 보이죠? 이 동사가 이 that이랑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 is에 대한 주어가 요 네모가를 what절이 주어가 되는 거. 됐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볼게. 그들이 결국에는 페이지 위에 두는 것은 is quite different. 꽤나 다르답니다. 뭐랑 다르냐?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그들이 생각하곤 했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When they started. 그들이 시작했을 때. 내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글쓰기를 하니까 달라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놀라게 된다는 거죠. 됐냐? 지금 작가 어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똑같아요. 이렇게도 예시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서부터 만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해요. 웹툰 같은 거 보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이 정도는 있겠지.
웹툰 보다 보면은 좀 오래된 웹툰 있잖아. 1, 2년 넘게 연재한 거. 이런 거 보다 보면요. 설정 오류가 겁나 많아지거든요. 아, 이것도 경험한 적 없냐? 뭐하고 사는 거야 대체? 설정 오류 같은 게 보여요. 아니 옛날에는 이런 설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저기 지인의 아는 분이 이제 지금 현재 웹툰 작가이신 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 웹툰을 최근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대학 일기 그거 있죠? 내 아는 선생님의 그 제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건너 좀 아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들어보니까 그 설정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게 이게 까먹는 경우가 있대요. 작가들이 하다가 보면요. 왜냐면은 콘티를 짤 때 자기네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나리오를 이렇게 막 작성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처음에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수정 보완이 되는 거야. 글로써 쓰다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설정 오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딱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됐어?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했을 때 원래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거랑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지들도 놀라게 된다고. 됐냐? 자,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첫 문장에 나온 거랑은 대체 뭔 상관인가 알 수가 없어요. 됐어? 첫 문장에 나온 건 뭐였습니까? 아니 학술적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게 필수적이라 했잖아.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죄다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야. 글쓰기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빈칸에 대한 단서가 무엇인가를 아직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읽어볼게요. What we're trying to say here.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대절인데 일상 언어가 야 드디어 나왔다. 일상 언어. 됐어? 지금까지는 일상 언어니 학술 언어니 이런 말 안 나왔잖아. 그냥 글쓰기의 정의만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일상 언어로 써야 되는 이유잖아. 빈칸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왜 일상 언어로 써야 되냐고. 자, 이제 나왔어. 일상 언어가 is often crucial. 야, 중요하대. 중요하다까지 나왔어. 여기 필수적이다. 아까 나왔지. 그럼 왜 중요한데? 여기 for가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 부분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네? 뭐랍니까? 근데 이러한 발견 과정이 있어서 중요하대. 아이씨, 이러한 발견 과정은 또 뭐야? 또 애매하게 써놨어. 그랬어? 그러면 결국에 일상 언어로 써야 되는 이유를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자, 볼게요. 글쓰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야. 됐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엇인지 파악하려면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안 된다로 연결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일상 언어를 써야만 이런 발견 과정이 용이해지니까. 이해됐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일상 언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생각,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썼던 거. 됐어? 요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내기 위해서 요게 정답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아진 거예요. 됐냐? 여기서 일상 언어랑 이 발견 과정에서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발견 과정은 무엇이라고요? 요거잖아요. 요거. 내 생각이 뭔지 알아내가는 과정. 됐어? 자, 그럼 이어서 볼게. Translating your ideas. 자, 첫 문장이랑 똑같이 나왔어. 너의 생각을요 더 평범하고 더 단순한 용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평범하고 더 단순한 용어가 뭔데요? 일상 언어잖아, 그렇지? 그럼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건 첫 문장이랑 똑같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첫 문장이랑 비교하면서 읽어봐. 첫 문장이랑 비교하면서. 첫 문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 into 뒤에 뭐라고 나와 있니? everyday language라고 나와 있지. 그치?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more common, simpler terms라고 나와 있지.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첫 문장 다시 봐봐. can be an essential tool이라고 나왔어. 여기서 뭐라고 나왔는가? can help you figure out이라고 나왔어. 됐어? 너가 파악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뭐를? What your ideas really are. 너의 생각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너의 생각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이게 뭔데요? 이거잖아.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거 똑같은 말이죠. As opposed to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were. 그것들이 그럴 거라고 너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결국 요거 아니에요? 너의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까도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거. 글쓰기의 정의는 뭐라고요? 내 진정한 생각이 뭔지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상 언어를 쓰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일상 언어를 써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다? 좀 더 생각이 뭔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5번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 1번은 finish writing quickly, 글쓰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글쓰기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 글에서는요. 2번에서 reduce sentence errors, 문장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문장의 오류가 많다 적다 역시나 안 나온 내용이죠. 3번은요. appeal to various readers, 다양한 독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 독자들이 내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역시나 안 나왔죠. 안 나온 내용이야 전부 다. 4번은요. come up with creative ideas,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뭔가 생각지 못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전혀 안 나왔죠. 5번 어떻습니까? clarify your ideas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너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너의 생각을 명확하게 한다,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똑같은 말. 이게 몇 번이나 나왔는데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빈칸 그대로 정답으로 나왔고요. 여기가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왜? 패턴이 똑같아요. 첫 문장이랑. 여기가 뭐라고? 일상언어. 일상언어로 바꾸는 게 작가로서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첫 문장이 나왔고, 역시나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서도 나왔죠. 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빈칸에 대응되는 거예요. 지금 첫 문장 빈칸. 그래서 이 내용은 근데 결국에는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5번만 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해보신 거 문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술적 언어를 일상적 언어로 바꾸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 과정은 우리가 생각을 알아내도록 돕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일상적 언어로 적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실제 자신의 생각을 알아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선지 해석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보여드릴게요. 말로 해, 말로. 푸시기 말고. 자, 여기 선지 해석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럼 시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요? 내일 가자. 어디가? 내일부터 공차 50% 아닌데. 다 모든 메뉴? 블랙. 아, 블랙은 하루. 블랙 티 맞잖아. 아니 파그 그거 보라색 맛있냐? 이건 안 먹었는데. 아 고구마 맛 난데. 그래? 형우가 타고 진짜 좋아. 하루가 고구마. 형우가 타고 진짜 좋아. 10분. 하고 연하고 그냥 그거가 연하고 느끼야 고구마. 보라색 크레파스 맛이 나는데 보라색 크레파스도 맛이 있어? 사실
근데 지민이 트위치 좀 잘하더라. 진짜. 트위치가 뭐야? 롤챔? 쥐 새끼가 쥐같이 생겼어. 새로 나왔어? 아니 원래 있던 애야. 야, 형 3랭크래. 뭐야 9시 반이야? 형 3랭크래. 뭐야? 확실히. 아니 얼마나 하는 거야? 내가? 걔 지금 165인가? 다 합쳐. 나 지금 그래. 형 왜 4시간 했대? 4시간. 신동이에요? 아니 하루에 4시간씩 했대. 진짜 미안해 나 하루에 벌써 3시간씩 하고 있어. 근데 트로피가 많이 안 나. 왜냐면 800 지금 800점대 랭킹 시작했어. 아 그러니까 어렵지. 800점대에서 나오잖아. 와 진짜 어제 2시간 13분 동안 이기고 지고 밥 먹어. 아니 자, 이기면 1분 주고 5등 하면 마이너스 10개 떨어지거든. 아, 진짜로? 1등 하면 1분 주고. 근데 1등을 해. 그리고 3등 하면 마이너스 3개야. 3등을 계속 했어. 왜냐면 팀이 엄청 많아. 지우 남편이랑 지우 하는데 그 둘 하면서 팀밍을 하면 4명이서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가 3등을 하고 그냥 1등씩 먹어서 6개 1등씩 올라가는데 팀밍들이 너무 적어. 우리 팀밍을 하려고 하면 그냥 안 해줘. 빨리 마늘 와야지 너 그 전까지. 아니 나 애드거 900점 찍을 거야. 애드거 마늘 올라왔으니까. 아니 이거 해가지고 트럭이 몇개 떨어졌다는데. 그래? 준건 나 애드거 볼리스 찍었잖아. 와. 나 타락밖에 안 하는데 타락가 너무 약해. 찍는데 떨어졌어. 899 떨어졌어. 나 오늘 애드거 900점 찍고 될 거야. 수학숙제 12시까지만 한다. 바로 코인 쳤니? 파이프 업그레이드. 나 파이프 키우려고. 존나 세게. 뽑았어? 아니 샀어. 아니 파이프가 개 씨. 클로 이거 지원 좀 해줘. 오! 클로 안. 헤리스 사랑이가 어떻게 깝쳐? 나무꾼을 때. 아, 지연생. 근데 근데 나 궁금한 게 지연생 밥 먹어? 몰라. 그게 수업은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얻어먹으면 왜 오신 거야? 뭐 지원해줘? 나좀 보여지. 교환도 해줄게. 나 지금 엘리트 바바리 말레 찍으려고. 알바? 엘바가 15일 말레 뭐 다시 보낼 것 같아. 그래가지고 14레벨까지 엘바 올리고 이렇게 깝쳐. 하드보고 올려. 지금 그렇게 어디야? 나 이거 됐나? 나도 뽑았어. 아니 파이프 개사기야. 크로 있어. 크로 버리라고. 돈이 없어. 뭐야? 내가 작게 나왔다. 나 크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파이프 키우려고. 파이프가 진짜 미친놈이야. 띠꺼워 개 띠꺼워. 와, 이렇게 깝쳐. 부신다. 부신다. 깝칠까? 깝치마. 왜 그걸 쏘고 있어? 합격을 당해가지고. 어? 합폭당했다고? 누구한테? 아 예언이한테? 아, 뭘 잘못했길래? 아무 생각도 안 해. 자 5번 봅시다. 자 5번도 빈칸이 초반부에 있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설명이니까 똑같은 거 또 하진 않을게요. 주제일 가능성 높다. 이거 보시고 그리고 시제 보면은 지금 진행 시제로 나와 있긴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셔밍이라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바로 가볼게요. The growing field of genetics. 성장하고 있는 유전학 분야가 is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유전학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데 왓절을 보여준대요. 왓절이 중요하겠죠. What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수년간. 자, 그 의심한 게 뭔데? 빈칸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문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유전학 분야라는 키워드가 일단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의심스럽대. 빈칸이 의심스럽대. 빈칸이 의심스럽다. 뭐 이것만 보고는 뭐 사실 뭘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자,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This information helps. 자,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뭘 하도록 도와주냐면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준대. 뭐를 이해하냐면 their genes are under our control. 자, under control 하면 말 그대로 통제하에 있는 거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게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거고요. Not something we must obey. obey는 복종하다, 따르다, 순종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게 해준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럼 뭔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부연 설명에서 이제 나온 거는 뭐냐면요. 유전자라는 거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래요. 됐어? 그러니까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래요. 자,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유전자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통제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키가 안 컸어. 지금 제 키가 고1 때 키거든요. 실제로 키가 안 컸어요. 그 이후로. 그럼 이거 뭐 때문이냐? 유전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성격이 이런 건 뭐다? 유전 때문이다. 내가 살찌는 건 뭐다? 유전 때문이다. 뭐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퉁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 때문이다라는 말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이거죠. 유전이라는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랍니까? 통제 가능하다. 통제 가능하다. 그럼 통제 가능하다는 건 뭐다?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만 아니다. 복종한다는 건 뭡니까? 무조건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유전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복종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유전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 딱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게 건강 관련된 거 아닐까요? 유전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유전자 통제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전자는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유전자를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건강에 안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사실 건강 따위는 신경을 안 쓰고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그만두게 되는 것도 결국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수술도 했고. 근데 예전부터 제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20대 초반부터 제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친한 친구들이 언제나 말했던 게 뭐냐면 얘가 만약 40살까지 살면 넌 진짜 장수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정도로 너는 이제 30대 되면은 너는 이제 뒤질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이게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말하기는 좀 뭐한데 일단 제가 그 고1 때부터 담배를 폈거든요. 근데 이제 담배를요 내가 하루에 한 2-3갑씩 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이제 술 담배도 막 워낙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 먹는 것도 막 되게 불규칙적이고 폭식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이제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뭐 영양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잠도 되게 불규칙적이고 잠도 별로 안 자고 그랬는데 그게 여태 괜찮다가 작년에 터진 거예요. 여태 괜찮다가 그러니까 35년을 어쨌든 뻐긴 거야. 내 몸이 버텨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유전자 아니에요? 그렇게 개판으로 살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요 유전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필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consider 하면서 나오네요. 예시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내가 예시 패턴에서 알려준 건데 뭐뭐 해보자 하고 나오는 거. 이거 예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나온 부분이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consider identical twins. identical은 동일한이란 뜻이거든. 그럼 동일한 쌍둥이니까 일란성 쌍둥이겠죠. 자,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고려해보자입니다. Both individuals are given the same genes. 자, 두 사람은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일란성이니까.
In midlife, 중년에 one twin develops cancer.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암에 걸리게 된대. 그리고 나머지 쌍둥이는 lives a long healthy life. 자, 길고 건강한 삶을 산답니다. without cancer, 암 안 걸리고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죠.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가 동일할 거야. 근데 그 유전자로 만약 인한 거라면 둘 다 암에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한 사람은 암에 걸리고 한 사람은 암에 안 걸렸대. 그럼 이건 결국에는 어떤 것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유전자가 통제 가능하다, 반드시 복종해야 될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후천적 어떤 환경으로 뭔가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됐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A specific gene. 자, 특정 유전자가 instructed one twin. 한 그 쌍둥이 중 한 명에게 instructed 지시했답니다. 뭐 하도록 지시했냐? 암에 걸리도록 지시했대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얘네가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야. 암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야.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근데 나머지 한 명에게서 그 똑같은 유전자는 그 질병을 initiate, 발생시키지 않았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그 암에 걸리게 할 확률이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한 놈은 이제 암에 걸리게 됐고요. 한 놈은 암에 안 걸리게 됐대.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겠냐? 당연히 후천성에서 오겠죠. 그렇죠? 좀 더 이어서 볼게. One possibility, 한 가지 가능성은 대처리한데 그 건강한 쌍둥이 같은 경우는 had a diet, 식사를 가졌답니다. That turned off the cancer gene. 그 암 유전자를 turn off, 꺼버린대요. 차단시켜버리는 식단을 가졌을 거고요. The same gene, 즉 그 똑같은 유전자를요. 어떤 유전자? That instructed the other person to get sick. 나머지 한 명에게 병에 걸리도록 지시했던 그 똑같은 유전자를 차단해버리는 식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후 식습관에 의해서 변화됐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식습관이란 건 결국에 뭡니까? 후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쵸? 후천적 환경인 거잖아. 그럼 결국에 지금 이거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쓴 거랑. 그럼 우리 뒷내용 보기 전에 첫 내용 다시 한번 보자. 유전학 분야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간 의심을 해왔답니다. 뭘 의심을 해왔는가? 빈칸을 의심해왔대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유전자라는 거는 후천적인 환경으로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 내용이죠. 지금 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후천적 환경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됐어? 꼭 선천적인 걸 따를 필요만은 없다라는 거. 됐어?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빈칸에 대한 정답이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이어서 볼게요. For many years. 자,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은요, have recognized, 인정해왔습니다. Other environmental factors. 다른 환경적 요소들을 인정해왔대. 여기서 말하는 환경적 요소는 결국엔 뭐겠습니까? 후천적 요소를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이 서치즈 나오면 예를 들어서라고 해석해도 돼요. 됐어요? 예를 들면은 chemical toxins, 화학적 독소. 그 예시가 뭡니까?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can contribute to cancer, 암에 기여할 수 있다고요. Through their actions on genes, 유전자에 대한 그들의 작용을 통해서 암에 기여할 수 있다. 됐어? 결국에는 얘가 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도 후천적인 활동이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에는 후천성으로 인해서 통제 가능하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The notion that food has a specific influence on gene expression. 자, 여기까지가 한강원입니다. notion이 주어, is가 동사, 중간에 있는 거 부연 설명. 됐어? 우리 맨날 보는 패턴이죠. notion은 개념이야, 개념, 생각.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음식이 has a specific influence, 특정한 영향력을 가진데요. 유전자 표현, 유전자 발현에 특정한 영향이 있다는 개념은 is relatively new,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이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좀 넓은 범주로서 후천적 환경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한 구체적인 거는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이 후천적 환경을 뭘 가지고 얘기했죠? 이 글에서는? 음식 가지고 얘기했죠. 음식, 식사. 아까 식단 얘기 나왔잖아, 식단. 그렇죠? 그럼 이 식단 조절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요.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후천적 환경으로 인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멘트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서 음식 또는 식단의 조절로서 얼마든지 그 선천적인 거를 이제 차단할 수 있다는 거. 됐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은 답을 몇 번으로 하셨나요? 5번? 전원답 5번? 네, 5번 정답 맞습니다. 자, 왜 5번이 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oods can immediately influence the genetic blueprint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청사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이 뭐예요? 뭐라고요? 청사진 진짜 청색 사진? 아 진짜 청색 사진? 아 청색 사진이 뭔데 그러면? 청사진이라는 거는요 개요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개요도. 그럼 선생님 개요도가 뭐예요? 또 이러면 또 이제 이거는 어휘력의 문제인데 개요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틀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전반적인 틀 됐어? 이게 청사진이야. 청사진 알겠냐?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즉 식품이 유전자의 대략적인 틀 청사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왜 이게 정답입니까? 여기서 식품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후천성이에요. 후천성. 됐어? 유전학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전은요 선천성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유전은 물려받는 거니까 조상한테. 그렇죠? 물려받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천성인 건데 근데 여기서 음식, 식단이 가리키는 상징하는 거는 후천성입니다. 그렇죠? 이 후천성이 계략적인 어떤 그런 이제 유전의 그런 대략적인 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암 유전자가 그러니까 암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가 쌍둥이에게 모두 물려졌는데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암에 안 걸렸고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암에 걸렸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같은 유전자를 받았지만 서로 선천적인 영향력이 행해진 것은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식단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빈칸에 대한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요 비교적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패턴으로 이제 글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천적 환경이라는 말로서 왜냐하면 이걸로 나왔으면 근데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후천적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본문에 후천적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후천적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이 본문에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쳐볼게. 이 지문으로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낼 거야. 그럼 나는 선천적인이란 표현과 후천적인이란 표현 난 무조건 쓸 거거든. 근데 이 본문에 선천적인, 후천적인이 한 단어도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 지금. 안 나와 있었는데 근데 이 글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는 선천적인 거고 후천적인 걸로 커버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선천, 후천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 근데 단어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나 같으면은 요약으로 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단어 여기 좀 지울게요. 선천적인이란 단어와 후천적인이란 단어 이런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선천적인부터 가볼게요. 센서티브. 자 inborn 좋아요. innate 또 제일 쉬운 단어 이것보다 더 쉬운 단어 맞아요 natural 됐어? 이게 다 뭐예요? 선천적인이야 선천적인 가지고 태어난 이런 겁니다. 후천적인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learned 얘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learn이라는 게 배우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게 직역하면 배워짐이죠. PP니까 배워짐. 배워졌다는 건 뭡니까?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배우게 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후천적인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가지게 된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acquired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acquired가 무슨 뜻이야? 얻다, 습득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얻어진, 습득된 거잖아. 그렇죠? 처음엔 없었거든. 나중에 얻게 된 거거든. 됐니? 그래서 후천적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만약 이런 표현으로 나왔다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한 지문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6번 갑니다. 요거 하고 가야죠. 요약 부분. 요거 해야죠. 자, 유전학 분야는 유전자가 질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유전자에 작용하여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 중 한 명이 암에 걸리고 다른 한 명은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한 쌍둥이는 암 유전자를 중단시키는 또는 차단시키는 비활성화시키는 뭐 전부 다 같은 거니까 이런 식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음식은요 유전자 청사진에 즉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단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유전자 청사진 말고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청사진이랑은 전반적인 개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발현은 그 순간에 생기는 거라서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5 아래에 있는 선지 분석 해석 보자면 이건 아까 해석 쓴 거죠. 1번은요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적 구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빈칸에 들어갈 정답으로선 적합하진 않죠. 그렇죠? 똑같은 유전적 구성을 가지는데 결국에는 결과물은 달랐잖아요. 한 명은 안 걸리고 한 명은 안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2번은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가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음식의 선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가 중요한 거지. 뭐 음식을 좋아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3번 균형 잡힌 식단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다. 정신 건강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건강이었으니까. 4번 유전공학은 몇몇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유전공학이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한다 만다의 얘기랑은 역시나 관련이 없죠. 쌍둥이가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이 결과물이 달랐다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답 5번만 가능하다. 자, 쭉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범위 문제네요. 자, 이번에도 어떤 내용일까 소재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소재가 심플하죠? 갑작스러운 성공의 위험성입니다. 근데 이런 류의 소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소재는요. 정말 흔한 소재예요. 갑작스러운 성공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는 위험하다. 이런 패턴류의 글인데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거든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언제나 안 좋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그 박스, 그 필기하는 박스 있죠?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팁으로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소재에서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 있죠? 변화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요. 대체로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 갑작스러운 변화는 안 좋은 거예요. 됐니? 우리 지난번에 내신 대비할 때 모의고사에서 이사 얘기 나온 거 기억나니 혹시? 애들이 이사 가면 뭐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내용 나왔었잖아. 그게 뭡니까? 변화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모의고사류 글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뭔가 갑자기 변화를 주면 안 좋다라는 얘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를 갑자기 변화시키면 당연히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한 거잖아요. 갑자기 변화 안 좋고. 그렇죠? 갑작스러운 변화는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뭐든지 갑작스러운 변화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Sudden success or winnings. 자,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winnings는 상금이야, 상금. 상금은요, can be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할 수 있대요. 야, 첫 문장에서 말했네. 주제. 됐어?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상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또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복권 같은 거. 큰 변화죠. 갑작스러운 변화죠. 이게 뭐라? 위험할 수 있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변화는 위험할 수 있대요. 뭐가 나올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갑작스러운 성공, 내가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쳐볼게. 얘들아, 성공을 갑자기 하거나 돈을 갑자기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지? 아니야, 그거 되게 위험해.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왜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됐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neurologically, 신경학적으로 chemicals, 화학 물질이 are released, 분출된답니다. in the brain, 뇌에서요.
여기서 that give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 구문적으로 너무 좋은데 여기 봐봐 여기까지만 볼게 여기 관계대명사거든 관계대명사 근데 질문할게요 이 덩어리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면 선행사가 있을 거야 그치? 우리 최근에 그 어법과 실력 따지기 유닛 1에 나왔었던 주어와 동사의 스위치 파트 배웠었죠 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이 괄호의 선행사가 누굴까요? 어렵나? 이 괄호 They gave a powerful burst of excitement and energy 이 녀석의 선행사가 누군가? chemicals 게임이다 선생님 얘 brain 아니에요? brain이 아니에요 왜? 단서가 너무 명확해요 왜? 왜 얘가 선행사가 아니에요? 저기 뭐야 예원이랑 저기 서연이가 말한 것 같은데 기부에 S가 안 붙어있잖아 여기 S 없잖아 얘가 선행사면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 될 거 아니야 S 안 붙어있잖아 왜? 얘가 선행사니까 됐어?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아니 얘를 선행사로 잡을 거면 그럼 관계대명사를 원래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여기다 썼을까? 맞아요 길어서요 언제나 우리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길어서 얘를 여기다 써버리면은 주어 부분이 너무 길잖아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뒤에다 쓰는 거예요 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갖다 어법 시험 낼 수 있다 어떻게? 여기다가 밑줄 쳐서 내거나 대세다가 아니면은 기부에다 밑줄 쳐서 내거나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를 내는 거야 됐냐? 자 다시 한번 볼게 뇌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근데 그 화학물질이 어떤 거냐면 그 화학물질이 얘가 지금 주어잖아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그냥 이렇게 해석한 거야 내가 주어처럼 화학물질이 give a powerful burst 자 강력한 분출을 준대요 어떤 분출? excitement와 에너지라는 그러니까 흥분과 에너지의 강력한 분출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leading to the desire 욕구로 이어진대 뭐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진답니다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거인 것 같아요 도파민 얘기인 것 같아요 도파민 그 요즘에 도파민 중독이다 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이제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 물질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성공을 하면은요 이 도파민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분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흥분과 에너지의 그런 강력한 분출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겠죠 그게 도파민 얘기일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내가 이 잘된 것을 맛을 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이 되게 간사해갖고요 이게 디폴트가 돼버려요 이게 디폴트가 돼버리는 거야 됐어? 여러분 그 1, 2등급 받는 애들이 성적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게 디폴트거든요 걔네한테 그래서 그런 거야 됐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우리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1등급이면 겁나 잘한 거거든요 겁나 잘한 거잖아 상위 4%인데 그렇잖아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4등급을 받아 그럼 나는 여기 1등급 받는 애들 보면은 와 얘들은 정말 좋겠지 기분 너무 좋겠지 1등급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1등급 받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왜? 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디폴트거든 됐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갑작스러운 성공을 하면은요 원래 기본값이 그래프로 따지면 요 정도야 요 정도인데 여기서 내가 이 기본값으로 가다가 원래는 이렇게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인파 마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얘가 디폴트가 돼버린다 얘가 디폴트가 돼버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족감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얻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 이하의 어떤 걸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요것만큼 요 정도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약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고 됐어? 자 이어서 볼게요 It can be the start 자 그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of any kind of action or 여기서 maniac behavior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광적 행동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온 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 성공값이 기본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맛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성취감을 또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막 미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이하의 어떤 성취감으로는 이제 별로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됐니? 자, also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독해 팁을 하나 줘야지. 내가 이거 많이 설명했던 건데. 자, 여기 팁 거기 또 박스에다 써두세요. 팁 2번이라고 쓸게요. 이 also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그냥 또한 이 정도로 해석만 할 줄 알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also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열의 마지막입니다. also는요. 나열의 마지막입니다. 나열의 마지막.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해보자. 에세이 같은 걸 써.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써요. 그러니까 주제 내용을 썼어요. 자, 이제 부연 설명을 씁니다. 부연 설명을 내가 3개 쓴다고 쳐볼게요. 부연 A 내용, 부연 B 내용, 부연 C 내용을 써. 그러면은 나열한 거죠. A, B, C. 그럼 요때 also를 어디다 쓰느냐? 여기다 쓰는 거예요. 됐어? 뭔가 나열을 할 때 그 나열의 마지막 부분에 also를 쓰는 거거든. 자, 이 개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also하고에 나와 있는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요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왔다고 쳐보자. 삽입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also 뒷내용과 also 앞내용은 일단 같은 결의 내용이어야 돼요. 됐어? 지금 also 앞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성공은 위험하다에 대한 예시였죠. 그럼 also 뒷내용도 갑작스러운 성공은 위험하다에 대한 예시여야 되고요. 이 예시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됐어? 왜냐면 나열의 마지막이니까. 됐냐?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also라는 게 나열의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큰 단서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흐름에 대한 걸 볼 때. 알겠죠? 보통 니네가 이렇게 에세이 뭐 쓴다고 학교 수행평가 한다고 에세이 보내는 거 보면요. 진짜 가관이야, 가관. 이거는 영작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글을 못 써요, 글을. 왜냐면 이런 구성도를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언제나 에세이 같은 걸 쓸 때는 기본이 뭐냐면 인트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쓰고요, 컨클루전을 쓰는 게 이 글 구성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고 이제 도입부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 내용을 2개로 나눠서 바디 A, 바디 B로 쓰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총정리, 결론, 요약하는 말을 쓰고 이게 글쓰기의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보통 니네가 뭔가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맨날 쓰는 게 뭔지 알아? 뭐 이런 거야. 이제 보통 찬반 뭐 이런 걸 쓰라고 해, 에세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난민을 받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걸 써. 그럼 나는 난민을 받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first 첫 번째로는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second 두 번째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요. 니네가 나열할 때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너무 상투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쓸 때는요, 뭐 first, second 이렇게 써도 되는데 first를 굳이 쓸 거면 first, next, also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좀 다르죠. 됐어? also는 마지막이니까. finally 대체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finally 대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좀 하나 알아두시고 다시 볼게요. 자, 또한 when gains come quickly. 자, 이익이 빠르게 올 때 결국 뭡니까? 갑작스러운 성공이 생겼을 때 똑같은 말이죠. We tend to lose sight of the basic wisdom. 우리는요, 기본적인 지혜의 시야를 잃는 경향이 있답니다. 기본적 지혜의 시야를 잃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대요. That true success, 진정한 성공이 to really last, 정말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공이 정말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must come through hard work, 노력을 통해서만 와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지혜. 이거를 잃게 될 거라고요. 됐어? 당연히 너네가 당장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생긴다 또는 뭐 월급을 너네가 한 300만 원씩 뭐 받는다, 너네가 직장인이어서 이런다고 쳐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전원 다 난 당장 10억 받았으면 좋겠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저 포함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좋지 않다고요. 우리가 꾸준히 월급 내가 뭐 300만 원 받았어. 그 다음에 310만 원, 320만 원 이렇게 점점점 빌드업하면서 내 월급이 올라가. 그럼 여기서 얻는 성취감이 있거든.
여기서 없는 성취감. 그렇죠? 근데 갑자기 10억 엄청나게 큰 돈을 내가 딱 하고 벌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 전에 월급이 만약에 10억을 받았는데 똑같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쳐볼게. 그럼 월급이 300에서 400으로 올랐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성취감이 안 드는 거야. 어차피 나 10억 있는데 뭐. 됐어?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성공으로 가려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게 기본적인 어떤 지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We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what. 자, take into account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를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그 역할이 luck, plays. 자, 그 운이 하는 역할이래요. 운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뭐에 있어서 such all of 여기가 정답인데 3번이 sudden gains 갑작스러운 이익에 있어서 운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성공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운이 작용을 했으니까 갑작스러운 성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운 때문에 갑작스러운 성공을 하는 거지. 뭔가 나의 실력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성공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갑작스러운 성공에 있어서 운이 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하면은 분명히 또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도박이야, 도박. 됐어? 내가 어디 강원랜드 같은 데 가서 막 도박을 했어. 한 방에 한 1억 땄어. 그럼 이거를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딴 거잖아요, 돈을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막 돈을 막 잃어. 그러면은 아니야.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내 실력으로 복구할 수 있어. 내가 얼마만 투자하면 복구할 수 있어. 이게 도박사들의 전형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제가 아는 지인이 그 강원랜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내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요. 그분의 말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도박장이 있죠. 도박장은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나도 상세한 건 몰라요. 내가 뭐 그런 데 가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도박장을 가서 돈을 막 이렇게 따고 하는 게 그게 어쩌다에 한 번, 한두 번으로는 가능한데 그 도박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무조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100%. 아니 생각을 해봐. 그 도박장이 그렇게 당연히 돈을 못 버는 구조면 도박장이 왜 존재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 100% 돈을 잃는 구조예요. 됐어? 근데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신경 쓰겠냐? 신경 안 쓰죠. 그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한참 요새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이었더라? 한 9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무슨 뭐 사설 뭐 이런 도박 뭐 이런 게 되게 막 유행을 많이 해갖고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 토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걸 학생들이 막 몇만 원 뭐 몇만 원 단위도 아니야. 막 몇십 몇백만 원 단위로 막 애들이 막 도박 같은 거를 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거 빠진 애가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내가 가르치는 애 중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걔 불러다가 진짜 빠따 한 30대 갈겼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게 왜 갈라졌는지 알겠죠? 이 단서가. 진짜 이거 갖다가 한 30대 넘게 받았어요 나한테. 네가 미쳤냐고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때 한번 그 갱생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한 9년 전쯤인데 그래서 진짜 그때 일 이후로 이제 애가 좀 이제 그 도박이나 이런 거에 손을 떼갖고 그래서 진짜 어머니랑 아버지랑 학원에 와갖고 저한테 막 무릎 꿇고 막 거의 절하고 막 감사도 막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뒷내용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We try again and again.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To recapture that high. 자, high가 명사로 쓰인 건데 그 높음이잖아, 직역을 하면은. 그럼 여기서 그 높음이 뭡니까? 그 고향감이야, 고향감. 즉 내가 그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얻은 그 희열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recapture 하기 위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겠죠. 근데 무조건 실패하는 구조를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죠?
from winning so much money or attention.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돈이라던가 아니면 관심 이런 거를 얻는 것으로부터의 그런 희열감 이런 거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계속 시도합니다. We acquire feelings of superiority. 우리는 우월감을 느낀다고요.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고요.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우리는 특히나 저항하게 됩니다. 뭐에 저항하게 되냐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tries to warn us.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어떤 사람이래요. They don't understand. 즉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We tell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우리는요 저항한다는 거는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뭘 안 받아들이냐면요 우리한테 와갖고 경고를 하는 사람이야. 경고하는 사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도박 끊어. 뭘 끊어.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들려. 이 사람이 뭘 알겠어. 네가 뭘 알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저항을 한다는 거겠죠. 됐어? 그러면서 그 희열감을 다시 느끼려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근데 그 희열감을 다시 느낄 수 있냐? 다시는 느낄 수 없겠죠. 실제로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요 로또 1등 됐는데 막 파산하고 패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인한 부작용인 거예요. 결국에는. Because this cannot be sustained. 자 이것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 희열감이죠. 아까 내가 그래프로 했던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팍 간 거. 이 희열감 이게 지속될 수 있겠냐고요. 지속이 안 되겠죠. 내가 만약에 꾸준히 빌드업해서 올라간 성취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성취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근데 내 성취감이 한 이 정도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팍 떨어져요. 근데 이 성취감이 어떻게 지속이 되냐? 말이 안 되죠. 뚝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fall,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조건 추락을 경험해요. 왜?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최고의 희열감일 테니까.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추락밖에 없는 거예요. 됐니? 필연적인 추락을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그 추락이 is all the more painful,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leading to the depression part of the cycle. 그 사이클의 우울한 부분으로 이어진다고요. 됐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만족을 했을 거야. 근데 이미 여기에 맛을 한번 봤어. 그래서 요 정도가 유지돼. 그럼 예전에 비해서는 더 높은 거지만 사실은 이 우월감에서는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예시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집. 내가 처음에 10평짜리 집을 살았어. 그러다가 20평으로 가고 30평, 40평, 50평, 내가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100평짜리 집에서 살다가 내가 30평짜리 집으로 돌아갔어. 과연 만족감이 있을까? 당연히 만족감이 없겠죠. 그렇죠? 다운그레이드는 무조건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근데 내가 원래 10평짜리 집에서 살다가 조금씩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거라면은 이제 만족감이 있을 텐데 10평짜리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100평짜리 집으로 갔어. 그러다가 내가 망해갖고 30평짜리 집으로 다시 살았어. 옛날이었으면 엄청난 만족을 했겠지만 당연히 만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제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All the gamblers, 여기 딱 갬블러 나왔네요. 도박꾼들. 자, 도박꾼들이 are the most prone to this. 자, 여기서 be prone to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뭐 하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에 가장 쉽다고요. 이런 경우를 겪기가 가장 쉬움에도 불구하고 it equally applies. 이것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to business people. 사업가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대요. during bubbles, 이 버블 경제일 때, 거품 경제일 때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냐면 who gain sudden attention from the public, 대중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관심을 얻게 된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된답니다. 뭐 인플루언서나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갑자기 빵 하고 떴어.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없었던 관심이 막 이렇게 받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렇잖아. 그 사람들의 관심이 유지되려면은 그 유지가 될 만큼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대부분 갑작스러운 성공은 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걸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어그로 끄는 이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고 점점 이제 나락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성공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간에
꾸준히 쭉 올라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야. 어떤 것이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상금은요, 우리를 무분별하고 광적인 행동으로 이끌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 이거를 잊게 되고 운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성공이 주는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도전이 결국에는 지속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고통스러운 실패 이런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은요, 제가 읽으면서도 정말 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러운 성공을 원하거든요.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원하고요. 저도 원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의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시사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이 갑작스러운 성공에서 리스크가 비교적 덜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성적은 리스크가 덜한 것 같아. 내가 4등급이었어. 갑자기 1등급 됐어. 갑작스러운 성공이 됐어. 그럼 그걸 맛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겠죠? 1, 2등급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그런 경우가. 우리 그 주역고의 한 친구, 내 이름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1학기 때 3등급이었는데 이번 2학기 때 1등급 나온 친구가 있어요. 2등급 초반. 2등급 초반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3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으로 진입하는 거는 여러분이 작년 1년 동안 내신 대비 해봐서 알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비슷하게 그렇게 성적이 나온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갑작스러운 성공에서 그나마 괜찮은 건 성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성적은.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잘 좀 해와, 이 그지들아. 빼먹지 좀 말고. 숙제 얼마 되고. 와. 자, 7번부터 가면 되겠죠? 7에서 9번까지 주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9에서 27인가? 네, 27까지입니다.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여기 자, 영작 부분은 한글 문문서, 그 다음에 채점하시고, 영작은 뭐 늘 말했지만 앞에 답이 있으니까 변형 문제는 답지가 따로 있고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언제나 소재 작성하는 거 잊지 마세요. 소재 작성 한글로. 됐죠? 수고들 했고요. 다음 편은 검사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